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게 세 번째인데 지금 첫 번째 것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로 하려고 하는데 늘 세 번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 중요한 심적인 상황만 제가 설명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두 번째 교시나 아니면 혼자실 때 이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때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개념보고에 대한 담당하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만 해도 교보이 작년뿐 아니라 올해 이어서 물론 이제 20년도에 8월 15일에 법개정이 부산법 개정되면서 개보법도 많이 개정됐는데 그 이후로 개보이가 개인정보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공 분야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나 아니면 이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원을 포함해서 교육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서 키사에서 최근에 10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는 공문을 일단 저희도 받았고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서도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개보위에서 대학이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글씨에 개인정보 관련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공공 분야에 대해서 개보위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도 필요하시고 더 많이 주의를 요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일단 모두의 말씀드리겠고요. 정책은 주요하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네 가지인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지난 7월 14일인가요? 그래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기관한테 보내드렸을 텐데 업무관계상 잘 다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러 가지 이제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유량과 여러 가지 민감도 피해 정도들을 고려해서 집중관리 시스템을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고, 이미 이제 시도교육청은 아시겠지만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어떤 게 지정될지는 잘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개보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파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집중관리 시스템을 지정하고 있고 집중관리 시스템이 되면 조금 더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실시를 하라고 해서 접근 권한 관리나 접속 기록 점검, 그다음에 승인 소명, 그래서 접근하거나 이럴 때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 이외에 또 이제 집중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부처나 이용기관과 활용기관과 이 3자가 같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도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해서 대책안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조치들을 추후에 국가나 지방공무원 징계 예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23년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을 고의로 유출할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공 분야는 뭐 사립자격이나 공립자격 다 포함되고 교육기관이랑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이나 이런 준비를 잘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개인용 보호 대책이라고 해서 7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두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대학은 뭐 별로 상관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만 14세 미만 아동이 입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를 통해서 동의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는 대행 체제를 만들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 기존에는 이렇게 14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청소년들이 정보 주체인 경우에도 조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대책안을 마련을 했고요. 관련 법령 개정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 주체로서 아동은 사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물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대리인 제도나 아니면 이제 후기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보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SNS나 이런 것들, 카톡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다 보면 그분들 후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인 경우 자녀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려놓는 경우이죠. 그것이 이제 잘못 사용되거나 활용될 경우에는 이상한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주의는 주는데 페북에 사진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 활용될 경우에 이상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푸사나 이런 데 사진 올리실 때는 멋진 아름다운 풀 이런 거 올리시고 멋있는 구름, 바다 사진 뭐 이런 거 올려주시고요. 자녀 사진은 정보 주체인 부모 것도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빼주십사. 자기 거 올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꼭 필요하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가급적이면 SNS 이런 데 사진 올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이출 권리를 도입하겠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거에 올렸던 사진, 글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건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질적 보호자인 이제 학생 같으면 학교가 그다음에 이제 위탁 부모 아니면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 장등이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마련해놓고 다만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제도적인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은행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런 쪽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신 분들에게 별다방 상품권 드립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 보셨을 거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전자정보법 43조 2를 신설하면서 정보이동권 마이데이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전송요구권 혹은 정보이동권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저런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을 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패스를 받으면 뭐 이렇게 별도의 서류 제출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개보법이 작년 9월달에 전국 개보위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과를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서 마이데이터 관련된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은행권에도 현재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정보법에서 도입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는 교육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들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게 된다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누가 될지, 이게 이제 개인정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역할 분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보위가 어쨌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23년도에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일반법으로서 교복법에도 정보이용권과 전송요구권 규정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다. 이럴 경우에 과연 학교에 계신 분들 같은 학교는 과연 학원에서 우리 애가 마이데이터 동의를 해서 학원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학원에서 있는 데이터를 학교가 달라고 했을 때 학원은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현재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 연말에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올해 10월자로 기존의 교육자 교육 통계과가 교육 데이터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이제 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육부랑 같이 매년 정보보호뿐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 전반에 대해서 수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수면 진단 받으시죠? 네, 저희도 받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보위가 주관하고요, 공공기관 관리 수면 진단이라는 것을 저희도 매년 받습니다. 매년 증빙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평가자인 여기 계신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드리려고 노력은 하나, 정보문제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지표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약간씩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정성 지표만 해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정량 지표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평가가 엄격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 지표를 들여왔다는 얘기는 이제 꼼꼼히 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는 앞으로는 이 공공기관에 관련된 관리수준 평가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다가 5등급 체계로 바꾸고 S부터 D까지 이렇게 등급을 바꾸겠다는 정책을 내놨고요. 지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지표로 새로 들어간 것은 이 부분입니다. 혁신과 정책지표 6개인데 혁신지표에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등등이 있습니다. 즉 이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학에 오신 분들은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 시도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 점수 하나가 이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 지표도 개선하고 평가 방법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아니면 올 하반기 시도교육청에 저희가 수준 진단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조금 강하게 한다 그래도 불만 표시를 좀 적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 해설서나 이런 거 보시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통 이제 행정 쪽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과 법령은 용어는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건 아실 테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인데 사실은 시행 규칙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법률인데 그 시행 규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교육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별도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령을 본다 그러면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셔야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개보위에서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5, 600페이지 되는 걸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천천히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엉뚱하게 바꿔주겠는데 그 자료를 무슨 법서 해설서도 아니고 무슨 대학 교재도 아니고 5, 600페이지 되는 걸 언제 적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 처리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의 요약서도 있고 또 이런 교육자료도 드리는 게 그 해설서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 설명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우리 기관이 영향평가 대상 기관이다 그러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 그래서 29조에 안전성확보 조치 의무에 대해서 한 조문이 딱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대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저 고시에 담았고요. 고시에는 14개 정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또 저걸 어떻게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설서를 봐야 대체 접속 기록을 어떻게 하고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 다 읽어봐도 전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은 암호화는 샤 2565라고 등등 샤 2565이 뭔지 이게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보안 쪽 하시는 분들하고 기술 쪽 하시는 분들하고 행정 쪽으로 잘 협력해야만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나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법령책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법령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해설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설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라는 게 일반법과 다른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법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육기본법 23조 3에 어떤 조문으로 학생 정보를 제3자 제공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23조 3에 사망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을 적용할 것이냐 교육기본법을 적용할 것이냐 교육기본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법률에 보면 만 14세가 없어요. 만 14세가 없어요.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14세 이상인 자도 제3자에게 학생 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이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기본법을 먼저 우선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정단계도 마찬가지고 학교보건법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파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파기는 언제예요? 고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 파기해라, 지체 없이 파기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봅니다. 대체 내가 무슨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유기간을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규정이 없어요. 누가 정하느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정하면 됩니다. 뭐 대학생 같으면 보통 졸업식까지 아니면 4년, 뭐 최대 6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만 그게 최소한의 보유기간이냐라는 입증 책임을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져야 됩니다. 이게 보통 4년에 졸업하니까 졸업식까지라고 했고 4년 동안 보유하는 게 최소 아닙니까? 대학생인데 이렇게 입증해야 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록물 중에 그렇게 처리하는 업무 문서 중에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이런 문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세요. 이런 문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세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준연구 연구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업무들이 기관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에 관해서 대학에서 보유하는 공공기록물에 관해서 과연 보존기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고 학교는 또 학교 별도로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컨대 뭐 장학금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보유기간을 몇 년 동안 하는지 보시면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의가 필요한 문건에 보유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우리는 5년으로 할래 이렇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보법은 보유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몇 년 동안 하고 돼 있는 건 딱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게 21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유기간은 이런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해서 한다. 그래서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법령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의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야 돼.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신규단성자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법률이 있어요.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법률에 주차장에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의무이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관련 법령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왜 설치되어 있지? 내 모습을 찍어? 그럼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보면 버스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CCTV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뒤에 설명드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체 이게 이놈의 해설서도 많고 관련 지침도 많은데 어디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표고요. 일정에 관련돼서는 관련 지침이나 고시나 아니면 해설서는 없습니다. 이정의 개인정보 정치에 관한 부분인데 저 부분은 고시가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 3장, 4장에 관한 것들은 하위구시도 많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안내서, 매뉴얼, 해설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3장이 제 15조 수지 비용부터거든요. 네, 수지 비용부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이 안전함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보호 의무가 29조 처음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까지는 봐야 될 내용들과 안내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에 올라보시면 참고자료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이유는 얘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년 거의 개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될 때마다 개정됐어요 라고 보시라고 올려드리는데 이제 이것까지 또 볼 시간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Q&A 올리시는데 그래도 업무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연구실에 CCTV 달아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봤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 처리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시고 연구실 안쪽에 설치해드려요? 바깥쪽에 설치해드려요? 복도에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거 보고 저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도 내가 잘 미심쩍어 그러면 Q&A 포털에 Q&A 한번 올려보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년 8월 15일날 데이터 선도 개정 내용으로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다하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명 처리 좀 하고 싶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얘네들이 대체 학교 고등학교 때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특목고나 이런 데서 얼마나 오고 그 다음에 얘네가 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취업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쫙 한 번에 쫙 보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고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입학처 관련된 데이터, 학생처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있네? 그럼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가명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가 한 명이고 그 부서 내에 데이터를 결합하든 가명 처리하든 그러면 내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외부 컨설팅 같은가 위탁업체에 맡기던가 아니면 저희 원에 이제 가명 처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모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교육 분야 가명인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 분야에 있으니까 교육 분야 가명인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고 가명 처리는 이런 절차로 해야 돼. 가명 처리 기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려면 뭐 내부 관리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안전사업과 조치 기준 제일 많이 보시겠죠. 제일 많이 보시는데 좀 보시봐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설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전사업과 조치 기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접근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접촉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되고 VPN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된다. 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평가도 그리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를 어떻게 받는 거야? 우리 기관에 해당돼 안 돼? 이 기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걸 보셔야 된다. 보시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러면 물어보시면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법의 체계는 이렇고요.
고백 체계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시면 1조는 목적이고요. 2조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꼭 보세요. 어떤 법령을 보시든 용어 정의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미하는 바라고 개인정보가 의미하는 바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내가 왜 개인정보 처리자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단체법인 개인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그럼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원칙이 있습니다. 저 원칙은 개인정보 법령에 있는 각 조문들의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저 원칙이 가장 중요할 때는 재판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됩니다. 물론 개별 조문이 있지만 저 원칙이 모호한 부분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칙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칙은 이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알아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 있고 주체, 그다음에 정보 주체 권리가 어떤 게 총 5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2가지는 아셔야 되고 개인정보위원회 밑에는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밑에서. 그다음에 이제 3장에 여기부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집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이 달라 그러면 그 남을 우리는 제3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주는 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이외의 자에게 주는 거, 이외의 자를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3자한테 주는 경우는 제공이나 아니면 위탁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목적의 제공이냐, 목적의 제공이냐 이 부분은 있지만 위탁 제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 조문이 17조, 18조, 26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안수업조치 기준에서 29조부터 해서 34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부 5장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열람에서 3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조에서 한부터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처음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현 개법법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39조 3부터. 근데 내가 우리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자야 아니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아마 공문으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나 대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공문을 안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관련된 조문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39조부터 있는 저 6장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파괴원에서 21조 규정되어 있는데 10장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벌칙 규정은 수집동이 위반하면 5천만 원 벌금 처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외우지 마시고 시험 볼 사람은 외우시고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위반하면 이제 처벌받는구나. 처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독특한 법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보통 법률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형사법이 아닌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개법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안에 관련 법령에도 처벌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개법법은 굉장히 독특해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거 규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위반하면 교육부에서 조사 나가면 대부분 시정 조치하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렇지만 개보위반 안 하면 과태료를 때립니다. 그죠?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인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징역이 처한다 등등등 살벌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업무를 하다가 뭐 실수로 아니면 하다가 뭐 부족해서 이런 경우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태료 안 내서 과징금을 받는다거나 과징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내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악의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한다거나 악용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처럼 설명하기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조금 놓쳤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시험도 지나가는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식별 정보하고 식별 가능 정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별 정보입니다. 정보 전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뭐 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연계해 봤을 때, 입수해서 연결해 봤을 때, 아니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합쳐놨더니 식별 가능이 됐어. 그러면 다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처리를 해서 추가 정보를 생성해서 그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구분할 수 없는 거, 이걸 가명 처리와 정보라고 하고, 추가 정보를 통해서도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인명 정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통계성 데이터, 개인정보 거의 다 지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명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명정보는 우리 개국법상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고요. 가명정보까지는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가명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이 28조 2부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라는 건 뭐가 좀 특별한 녀석이죠. 그래서 가명정보를 약간 특이한 경우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례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일반 다른 조문의 개인정보에 준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인정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정보를 쓸 경우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누구의 개인정보? 살아있는 나의 정보에 포함됩니다. 죽은 자의 정보가 개인정보냐? 죽은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쓸 때 나의 개인정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정확하게 무슨 해설서에 보면 뭐 사세의 개인정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의미는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내가 뭔가 써야 돼. 그러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쓸 때 그건 나의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호해주겠다 라는 거지, 그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개인정보다라고 해서 뭐 대표자의 성명이나 정보나 전화번호의 경우는 개인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결합해서 쉽게 결합한다는 얘기는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냥 내가 어디 가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컨대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인데 내가 요거만 가지고는 식별할 수 없어. 그래서 해외에 가서 얻어와야 돼. 그러려면 입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물론 가능하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사람을 하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는 입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결합하여라고 요거를 쓴 것은 이게 기술적으로 쉬우냐 안 쉬우냐라는 걸 통상의 사람이 판단해 봤을 때 쉽냐 안 쉽냐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 정보 형태는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 문서로 된 것부터 해서 파일로 된 거, 내 노트북에 있는 거, 내 USB에 있는 거, 내 핸드폰에 있는 거, 다 포함됩니다. 어디에 있든, 문서 형태가 어떤 걸로 있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내 업무를 하다가 USB를 잊어버려서 거기에 우리 학교 애들 학생정보, 개인정보 파일을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 USB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유출이 아니에요. 일단 유출이 되면 신고해야죠. 지치 없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치 없이라는 얘기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포털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뭐 상관없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은 상급기관을 경유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정보 주체를 통제해야 되고 대형 조직도 만들고 대처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출신고 해야 되고 그냥 USB 잊어버렸는데 이거 신고 안 해도 누가 알겠어?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유출입니다. 네, 그래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이 보면 신고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냐하면 이제 유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모든 형태, 문서로 데이터 어쨌든 그래서 개인정보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예전에는 종이 아깝다고 이면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위반으로 여러 건들이 발생한 것은 뭐 이제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감염정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안개 TV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이게 또 감염 처리 물론 개인정보 쪽에도 굉장히 다시했지만 감염정보에 대한 또 아주 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희 교육자료 그다음에 교육 영상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형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다. 그래서 아까 생각해보시고 부분 중에 제일 먼저 식별 가능이 아니에요. 식별 가능 정보야 아니야. 결합 가능 정보야 아니야. 연결 가능성이 쉬워 안 쉬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왜 개인정보인지에 뒤에 이제 부분의 판결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부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 어떻게 되어 있죠?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식별 가능하지 않다.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할 것이므로 쉽게 결합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정보다. 밑에 휴대전화번호 띠 4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번호 4자리만 가지고는 식별 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 쉽게 결합할 경우에 개인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웬만한 정보들은 그냥 다 개인정보다. 물론 제일 판단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있는 사람이냐 식별 가능하냐 이런 정도의 기준자는 있지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원칙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리 목적이 명확합니다. 수집을 왜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만 수집해야 될 항목이 뭔지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고 일단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처리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집해야 될 항목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면 저 항목이 10가지도 될 수 있고 20가지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같이 저렇게 하나의 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건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수집해라. 최소한으로 수집했는지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니면 동의 업무를 개인정보 수집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집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니다.
우리 이런 목적으로 수집했는데 남이 봤을 때, 야, 이런 목적으로 수집했는데 주소를 왜 수집하세요? 내가 봐도 수집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잘못 수집한 거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수집한 이유를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한데 이런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적을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수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 일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집했으면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활용 금지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셨죠? 그 밑에 최신성, 정확성, 이런 등등 권리 보장해야 되는 건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번하고 2번이다. 이건 뒤에 법령 구체적인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련돼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실 거. 예컨대 우리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용 동의서를 만들어야 돼.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데 많은 동의서의 끝자리에 등자 들어가 있는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등이 들어가면요 수집 항목에도 등이 들어갑니다. 왜?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이 명확성의 원칙과 최소 수집 원칙이 위반됩니다. 네, 그러면 15조와 16조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련해서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용 동의서에 대한 점검이나 검토를 하실 때는 꼭 저 기준을 가장 먼저 세워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저것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다 적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주체 권리 5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법률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일반법에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처리 중 업무를 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시게 됩니다. 일단 뭘 수집해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집할 때는 이 4가지 항목을 고지하고 동의받아서 수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 설명드리는 제3자 제공이든 어떤 경우든 위탁받는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받아라. 이게 제일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일단 동의받으시면 돼요. 법률의 규정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인지 잘 모르겠으면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동의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어려워서 우리는 이게 법률의 규정인지 아니면 법령상 규정 의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관의 업무라고 해서 어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하려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해야 되는지 찾아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동의 원칙이다. 동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받을 때 이 4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저희도 매년 저희 부서에서 저희 기관 전체 부서들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부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검토합니다. 이 제일 먼저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목적이 명확하냐, 수집 항목 등 거기에 등자 있냐 없냐, 보유기간이 명확하냐 보다가 이 4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수정하라고 얘기하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법은 동의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동의 안 받아도 돼 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하거나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
규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법상에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별도로 안 받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으십니다. 거기 있으세요. 그렇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부분 또 과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최소한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 들어오는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대학에서 장학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옵니다. 두 번째, 학생이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제가 기숙사에 있다가 퇴사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 요청했는데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보낸 거 잔뜩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안 했고, 이렇게 붙였는데 안 했고. 그러면서 민원의 맨 마지막 장에는 대한 누구누구 주무관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올립니다. 민원에. 제가 개인정보 담당 부장이지만 민원 처리 담당합니다. 제가. 민원 처리 답변서 쓰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모든 민원 제가 거의 컨트롤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민원, 개인정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포털에 올려주시는 Q&A 답변을 제가 보고 답변 받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포털에 올린 답변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올리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면 좀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명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수집이용 동의서 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딱인데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우라고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 올라온 민원사항입니다. 유치원입니다. 사립이래요. 공무원 아니죠? 그런데 인사기록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민원이 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가요?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양식을 생년월일만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건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해서 수집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수집한 거는 그냥 동의를 받았거나 법이 미비해서 쓰실 수 있었어요. 2014년 이후에 임명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냐, 공공기관의 법령상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냐라는 해석은 구체적으로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 일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라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교육규칙을 개정하든 등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하실 경우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겠죠. 개인정보 수집 업무 동의서를 작성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서는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2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수집 원칙은 16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수집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져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항목이 아니라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집 거부에도 동의 거부에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18조인데요. 자, 우리가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대학 같은 경우 자주 달라고 하는 총학. 그죠? 네, 총학에서 엄청 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 총학에서 선거해야 되는데요. 학생들 명단 주세요. 엄청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수집할 때 총학에 준다라고 미리 동의받고 수집했나요? 안 받고 수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제3자 제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제 총학 관련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당시에 수집을 할 때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총학 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냐? 라고 그냥 동의받으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동의받아야 됩니다. 왜?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이게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보장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서로 있다고 해도 그런 개인정보를 뭘 줄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물어보면 동의받으시라고 안내드리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5조가 대원칙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려면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제3자 제공도 총학은 목적 내에 목적 외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적 내에 제공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집 동의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고요. 18조에도 목적 외로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깨똑이나 이런 데 경찰에서 깨똑에 있는 개인정보 주세요 그러면 안 주죠. 왜 주는지 아세요?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 줘도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공공기관이야. 경찰에서 공무원에서 정말 출근했는데 더럽게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공문이 왔어. 경찰서에서 학생 누구누구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왔어. 업무가 바빠 죽겠는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되죠. 고민되신다는 얘기는 줄까 말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제3자 제공은 법령 규정을 보면 줄 수 있다라고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일단 이 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도 아닌 것 같고 왜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줘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뭐 업무 협조 차원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줄 수 있으니까. 학생한테 동의받고 주라고 하면 정말 미쳐난 일이죠. 그죠? 일단 동의 없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 갖고 훔쳐야 된다. 네. 그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됩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이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내가 그냥 주는 것 뿐이지 줘야 될 의무는 일단 없다. 대부분 그냥 주죠. 주는데 알고는 주셔야 된다. 알고는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재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촉법소년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형 및 감옥, 보호처분 제3자의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 그래서 그 조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처분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제 학생 정보 달라는 경우들이 꽤 종종 옵니다.
대학의 경우는 축복소년이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경찰서에서 당연히 오겠지만 이 초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함된다. 그래서 달라지면 판단해 보시고 다만 줄 때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자 제공할 때 여기 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국정감사를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 때 엄청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도 엄청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왜? 관련 법률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정보가 줘야 된다. 네. 일단 달라고 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통계성 정보만 주면 되고요.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도 일단 불필요한 정보는 가명 처리하든 익명 처리하든 처리해서 주는 것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들도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줘야 되는데 예컨대 병역법에 보면 그 부사관 임명할 때인가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 학교생활 기록부나 건강 기록부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병무청에서 학교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달라고 하면 물론 그 관련된 조문이 병역법 11조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살펴보시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어떨 때 줄 수 있다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 병역법에 특별한 규정 학교생활 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 근거에 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수집한 목적 범위 내냐 왜냐 라는 것들을 구분하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18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무 이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별도로 3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공받는 자에게 이거는 이런 용도 이해는 쓰지 마세요라고 의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문서로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안 줘요. 네, 안 줍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이 정보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시고 목적 달성하시면 바로 파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주면서 학생 개인 정보를 줬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회신을 받은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 주는 건 그 사람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파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파기는 보이게는 경과나 그 다음에 세제 목적을 달성해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관을 명시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쓰는 용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하고 지체 없이라는 용어입니다. 개념을 보시다가 지체 없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5일 이내, 즉시 뭘 하라고 되어 있으면 3일 이내.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5일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최대 5일까지 빨리 처리하시고 뭘 하라는 거지. 뭐 하루 만에 예컨대 개념을 유출하면 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셔야죠. 5일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5일 이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하라고 그랬더니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 조치해야 될 것들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유출됐으면 정부에 통보하고 뭐 대책 세우고 이러느라고 먼저 조치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네? 그럼 이틀째라도 신고하시라는 얘기지 최대 5일까지
있다는 얘기지. 업무처리하고 뭐 이거 하다가 좀 시간 보내다가 5일째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지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파괴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뭐 절차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부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괴를 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파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CPU가 집니다. 네, 꼭 알아두세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파악에 대한 모든 책임은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담당자라 그러면 CPU 분이 분명히 누군지는 아실 테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파악할 때는 CPU에게 결제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보고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셔야 된다. 동의받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서를 받아도 되고 우편으로 받아도 되고 전화를 받아도 되고 홈페이지에 뭐 이런 걸 받아도 된다. 다만 홍보나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은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주요 사항이죠. 제3자 제공, 민감정보, 고위식별정보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폰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포인트 붉게하고 밑으로 치고 등등등의 방법으로 해라 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그래서 명확히 표시해야 될 거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민감정보나 고위식별 정보가 있거나 이런 것들 보유기간,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해주는 자, 이용 목적 이런 것들은 9포인트 이상, 20% 이상 크게 해라. 색깔 다르게 써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색깔 다르게 써라라는 거 관련해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업무 관련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별도로 하니까 거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제 대표 홈페이지 맨 앞쪽에 만들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 두채로 해서 해놨더니 모 부처에 계신 어떤 분께서 저보고 하는 얘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다른 색깔은 다 검은색인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첫 페이지에. 근데 색깔 무슨 색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빨간색으로 하는 거 싫으면 파란색으로 하고 물론 뭐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눈에 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여기 계신 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쉬는 시간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보통의 공공기관들이 좀 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표시하라고 하니까 눈에 잘 띄도록 하라고 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민감정보, 고위식별정보입니다. 아까 개인정보는 뭐라고요? 식별정보다. 그죠? 그런데 식별 가능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별정보 중에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그걸 우리는 법에서 고유식별정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명,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지만 고유식별정보는 아닙니다. 왜?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 몇 명이나 있을지는 제가 세본 적은 없지만 최소 3명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정수원인데 정수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시죠? 원인가요? 원? 그죠? 모르시는군요. 정수원이라는 삼천리자전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제 이름을 네이버 검색어로
먹은 과연 나랑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뭘 하며 먹고 살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좀 써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고유식별 정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들에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중복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더 특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의해도 수집할 수 없고요. 법률과 시행령까지에 규정되어 있어야 수집 근거로서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시행 규칙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고등교육법상에 대학에서 개인적 주민등록번호 처리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행 규칙이 있었습니다. 개보이 되면 바꿨어요. 시행령까지 다 해요. 왜?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제정될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부령은 각 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조금 약하다. 그러니 시행령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고유식별 정보는 저 네 가지밖에 없고 주민번호는 좀 특별하다. 민감정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상 뭐 이런 정보인데 우리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거밖에. 물론 이제 시행령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사상, 신령,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이런 정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 및 민족에 관한 정보, 이 정보가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이외의 정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감할 것 같은 정보들 있습니다. 나의 학력 정보, 그죠? 내가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죠. 내가 소졸이야. 뭐 당당하게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청용 중졸이죠. 축구선수. 네, 중졸입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지만 법에서 규정한 민감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민감한 정보입니다. 사생활 보호로서 보호해줘야 될 정보는 맞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감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는 개인 정보입니다.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민감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민감한 정보는 일반 조문에 따라서 안전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되고요. 민감 정보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특별히 규정된 제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양자는 구분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법규 정리에서 생체인식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체인식 정보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주민등록법.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으실 때 담당직원이 자 지문 찍으세요 하시죠. 운전면허 발급받을 때 자 지문 찍으세요 그러죠. 여권 발급받으러 오면 지문 찍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체인식 정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체 정보는 저런 정보인데 생체 정보는 개인 정보입니다. 민감 정보는 생체인식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분한 부분인데 영상정보 처리기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다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런 경우만 허용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아무데나 CCTV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저런데 비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좀 엄격하겠죠? 저거보다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차장법 얘기 드렸죠? 그래서 대학에 주차장이 있어. 거기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 두 번째,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번째, 교통정보 및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 차를 운전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왜 이렇게 CCTV가 많은지,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이외에 목욕실이나 화장실이나 발연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설치하면 안 돼. 녹음 기능 보면 안 돼.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관리 책임자를 둬야 된다거나 안내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내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뭐가 있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상경보 처리기기에 대한 안내서를 책자를 좀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자,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하려면 비공개된 장소하고 공개된 장소는 구분하실 줄 아시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안 나가세요. 네. 자, 저희 건물 올려오려고 했더니 뭐 차단기로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일단 올라왔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희 사무실에 가면 태그를 또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전산센터인데요. 전산센터 들어가려면 지문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면 우리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비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네. 통제 없이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이제 공개된 장소라고 하고요. 통제된 장소, 그건 뭐 차단막이 있든 뭐 특별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러면 우리는 비공개된 장소로 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려면 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제 15조에 따라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법제 15조가 뭐였죠? 처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공개된 장소는 특정인만 다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얘기고요.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법령이 있거나, 그러니까 보셨죠? 공공기관이 법령상 규정된 소관업무 수행의 경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니면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비공개된 장소인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비공개된 장소는 기본적인 원칙이 물어보지 마세요. 동의 받아야 되나요? 동의 받으세요. 15조가 적용됩니다. 2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 주체 동의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 뿐이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를 하려면 정보 주체에게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다만 안내판은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뭐 처리기기에 대한 연락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게 25조 관련된 점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 위탁과 제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한테 주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급 학교의 통폐합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초중 고등학교도 통합학교도 있고 폐교학교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폐교돼서 없어질 학교야. 그러면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건 일단 삭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면 교육부 장관이 그 대학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도록 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에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어요. 딱 이 보호지침 안에 이 조문에서만 나타납니다. 왜? 교육기관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영업 양소양도 국회의장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학교의 통폐합일 경우는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르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염체를 통해서 아까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김영우 위원님을 모시면 특강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될 것 같고요. 안전조치 의무는 29조의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3교시 때 우리 허재영 연구원이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방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항목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처리 방침은 대부분 대표 홈페이지 아랫부분에 구분되게 명시해 두고 있고요. 다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처리 시스템이 다르면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생활관에도 갖다 놓고 뭐 뒤쪽에도 갖다 놓고 여러 군데 공통으로 쓰시는 기관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 주체도 다르고 수집 항목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처리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처리 방식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제일 중요하게 만약 외부 기관에서 나가서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 봅니다. 위탁. 해당 기관이 위탁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래서 표준 위탁 계약서 다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된 개보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요. 위탁사항 보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이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매년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계약서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갱신하니까. 두 번째,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시도교육청 같으면 국장급 정도 되시거든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그에 상관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관련이 국장님이 몇 년 동안 같이 하시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 방침을 안 바꿀래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조금 오래 가시더라고요. 교무처장님 학무위원으로서 보직을 가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 가시긴 해요. 총장님과 임기를 같이 가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처리 방침이 잘 개정이 안 되는데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탁 사항이 바뀌면 위탁 기간이나 그 다음에 위탁 업체가 바뀌면 업체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보면 이 담당자분이 업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계신가를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든 아니면 외부에도 조사가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건 개인정보 처리 명칭, 이스토 계약서 이것만 보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바꿔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바로가 언제냐? 내부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쓰시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만 말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책임자 지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개인정보 책임자는 질문하지 마세요.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책임자냐? 개인정보에 관한 침해 사고가 나거나 유출 신고가 되거나 유출 사고가 나거나 할 경우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담당자인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 책임질 사람 써놓은 거예요. 책임질 사람. 개인정보 여러 가지 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수정고는 학교 교장 선생님 보고 책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자꾸 이거 가지고 업무도 안 하는데 왜 이분이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 책임자는 이런 업무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는 책임자께 꼭 보고를 하세요. 메일로도 보고하시거나 문서로 보고하시거나 알려주세요. 파일 등록, 개인정보 처리 파일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등록 예외되는 부분들이 저런 것이 있다. 다만 내부적인 업무 처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파일, 저 개념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내부적인 업무 처리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만이 쓰려고 만든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우리 직원들. 두 번째, 일시적으로 썼다 없앨 거. 그런 건 파일 등록 안 해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회의하고 이제 끝날 거야. 저 사람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돈 주려니까 개인정보 수집돈이 필요해. 그런 경우를 일시적으로 합니다. 일시적. 이거 올해 2번 회의 안 해.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네? 이건 일시적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그런 경우에는 파일 등록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영향평가는 저 영향평가 대상인 기관은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해당되고 있고요. 민간기관에 해당이 없는데 최근 법률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민간기관도 저 영향평가해야 된다고 계속 법률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공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저 대상에 포함된 대학이거나 아니면 교육청은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쁜들이 저걸 이해를 못해요. 영향평가 받고 좋아지는 게 뭐야? 돈 들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법에서 규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안 되시면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평가 받으려면 그냥 뭐 순식간에 받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도 필요할 수도 있고 돈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미리미리 해놓고 완벽하게 끝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출까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요 밑에 있는 4가지 경우만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과 노출을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유는 대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기관에서 노출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면 노출되어 있는 건 통보됩니다. 혹시 받아보셨나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무를 하시다가 실수로 고의로 하시는 경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저희 기관에서 노출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예컨대 AA 대학의 대표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가 100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통보드려요. 통보드려서 삭제하시거나
조치하시라고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노출이라고 하는데 유노출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책 담당자가 유출이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해. 해석이 잘 어려워. 그러니까 유출되면 뭐 신고하고 정보 수수료 통보하고 대응 만들고 뭐 주식 만들고 대응 대응 엄청 많아. 부담스러워. 그걸 꼼꼼히 다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저희는 맨날 신고받아. 그럼 조사 다 해야 돼?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비용도 얼마나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과 유출을 좀 구분해놨어요. 그렇다고 노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유출이 전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유출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행정적인 소요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또 아니 담당자가 맨날 홈페이지 가서 개인정보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맨날 지시고 있어요. 엉망이 바꿔 있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노출 점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상태까지 그 상태까지는 우리가 유출 신고할 필요 없으니 그까지는 빨리 조치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유노출이라는 개념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다만 이 유출이라는 개념 중에 분실 도난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습득해서 쓸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범위를 설정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그런데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고 안 하면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신고하시면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별로. 네, 빨리 조치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설마 모르겠지? 평범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세요. 모르시면 저희 집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이게 유출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경우 가지고 판단이 어려우시냐 물어보시고 의심되면 그냥 신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은 오버됐습니다만 제일 어려워하시는 제공과 위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는데 이왕 보셨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면요. 제공과 위탁은 제3자한테 주는 경우입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제3자한테 줘요. 왜 주느냐? 제3자를 위해서 주느냐, 나를 위해서 주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해서 주면 제공, 나를 위해서 주면 위탁. 네. 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주는 거, 위탁. 남의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 제공. 대학에서 등록금 누가 받아요? 공시서 주면 은행에서 받죠. 그죠? 등록금 은행에 주려고 등록금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이 이 돈 받아가지고 니네가 가져? 이러려고 등록금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처리해요? 나 때문에 처리하는 거야, 나. 내가 돈 받는데, 이거 내가 일일이 학생들한테 돈 받는 거 힘들잖아요. 행정적도 소요되고. 은행이 대신 처리해주고, 은행 대신에 이런 뭐 통장 만들면 카드하고 해가지고, 학생증 만들어주면 애들이 카드 쓰면 은행이 이기고, 이러니까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게 뭐냐? 위탁이에요, 위탁. 세금이 아니고요. 자,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업체한테 맡겼어요. 우리 명단 제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직원 교육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업체 돈 주려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그러면, 뭐, 예컨대 명단 줬어. 그런데 갑자기 일 생겨서 한 명 빠졌네? 그러면 업체한테 통보해줘야 되잖아. 관리 감독 누가 해? 내가 해. 네. 그래서, 이 제공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을 자꾸 구분하는데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냐, 나 때문에 하느냐, 걔 때문에 하느냐,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 준 사람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냥 주고 끝나. 난 걔네가 어떻게 쓰는지 뭐 상관없어. 그럼 그냥 제공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얘네한테 뭔가를 정보를 줘야 돼.
우리 학교 학생이 휴학했네? 은행에 알려줘야죠. 등록금고도 발송하지 말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얘가 다른 학교로 갔네? 그럼 전체를 신고해야죠. 그죠? 우리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 먹다가 얘가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갔어. 그러면 그 학교에 알려줘야 그 학교에서 우유급식 업체에 알려줘서 얘네 집까지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학교로 배달해주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누가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업체가 관리해요?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리스탁입니다. 끝까지 관리합니다. 리스탁 업무가 종료되면 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 리스탁이다. 그래서 리스탁과 제공은 물론 리스탁은 업무가 담당자한테 많아져요. 표준이득 계약서도 맺어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종료되면 걔네 PC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지웠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이런 업무들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 안 하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과태료 처분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없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끝까지 좀 혹시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냥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